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엔도 12번째 시간이고요. 당뇨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뇨의 만성 고혈당성 합병증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의 만성 고혈당성 합병증이라 함은 이제 당이 보통 사람보다 높은 상태로 유지가 돼서 그것 때문에 우리 몸에 지속적으로 미치는 악영향들을 말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당뇨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non-enzymatic glycation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글루코스가 반응성이 좋은 알데하이드 그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물질들이랑 반응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걸 일부러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일으키는 것을 glycosylation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효소 없이 아무데나 그냥 달라붙어 버리는 거를 non-enzymatic glycation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글루코스를 특히 어디에 잘 달라붙냐면 혈관들의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에 있는 단백질에 달라붙어가지고 그 구조들을 손상시키고 결국은 그게 티슈 이스키미아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혈관들이 그렇게 손상되면은 그거를 미세혈관 합병증, microvascular complicatio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는 망막병증, retinopathy, 심병증, nephropathy, 그 다음에 신경병증, neuropathy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큰 혈관들도 역시 손상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대혈관 합병증, macrovascular complicatio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는 대표격이 관상동맥 질환, coronary artery disease, 뇌혈관 질환, 스트로크나 아니면 이제 carotid artery disease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말초동맥 질환들, 뭐 peripheral artery disease들, 뭐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저번에 그 당을 철저하게 조절하면은 이 미세혈관 합병증들은 조절이 잘 되는데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이 대혈관 합병증들은 별로 개선되지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그런 경향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은 그래서 요것들이 어찌 보면 이제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드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사망률이 별로 개선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HbA1c는 기대 여명이 아주 길고 당뇨를 앓은 지가 얼마 안 된 게 분명한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은 한 6에서 6.5% 정도로 철저하게 조절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HbA1c를 목표를 7%로 잡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당뇨 환자는 감염이 잘 생겨요. 기본적으로 당뇨 환자 면역 저하자로 분류가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감염에 취약하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당이 평균적으로 한 200 이상 노한다? 그러면 감염이 생기기 쉬워져요. 그런 감염인격들의 대표격이 이제 DKA 때 생길 수 있는 뮤코마이코시스 이런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삼투성 손상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 당이 높다 보니까 눈에 들어있는 액체들도 당 농도가 높아져요. 그런데 그 당들이 우리 눈의 렌즈, 수정체로 들어가면은 거기서 효소에 의해서 알코올로 대사가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소르비톨 이런 걸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많이 쌓이면은 수정체가 하얗게 되는 백내장, 카타락트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 고혈당성 합병증들이 있는데 뭐 대혈관 질환들은 각각의 질환들에서 다뤘으니까 뭐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뭐 감염, 카타락트 이런 거는 따로 뭐 깊이 다룰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 그 미세혈관 질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iabetic retinopathy, 망막병증부터 봅시다. 선진국에서 이 diabetic retinopathy는 실명의 most common cause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안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요거 안과에도 따로 설명을 넣어놨고요. 그래서 이제 안과에서도 다루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내과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결국 당뇨 환자에서 85%에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2형 당뇨에서는 진단 당시 이미 20%에서 이 망막병증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당뇨가 진단된 사람한테서는
반드시 안전검사를 시행해가지고 요 망막병증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망막병증은 중요한 게 그 nephropathy, 신장병증보다 반드시 선행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뇨가 있는 사람인데 소변 검사를 해보니까 프로틴유리아도 확인이 됐다.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당뇨가 있으니까 diabetic nephropathy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때 중요한 게 이 retinopathy의 여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nephropathy보다 retinopathy가 선행해요. 먼저 온다는 거죠. 그러면 diabetic nephropathy가 있는데 retinopathy도 있다. 아, 그러면 retinopathy도 있고 그 다음에 nephropathy로 이어져가지고 그게 프로틴유리아로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러면은 우리 굳이 바이옵시 같은 거를 해가지고 확진을 하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그때는 그 바이옵시가 필요 없어요. 그 키드니 바이옵시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안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diabetic nephropathy로 의심되는 게 이제 프로틴유리아가 있는데 레티노패시가 없다. 아, 그러면은 이걸 diabetic nephropathy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다른 뭐 글로메룰러 디시즈 같은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단백뇨의 감별 진단을 위해서 키드니 바이옵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베틱 레티노패시는 이제 치료 같은 거는 안과에 넣어놨으니까 그쪽을 참고하시고 내과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네프로패시보다 레티노패시가 선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처음 당뇨를 진단받는 사람들은 많이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 안전검사도 일단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있어야 다이아베틱 네프로패시를 바이옵시 없이 진단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요거 일단 한번 생기면 근데 어쨌든 치료는 굉장히 어려워요. 완전히 정상으로 되돌려놓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예방이라 함은 철저한 당 조절을 통해서 마이크로바스큘러 컴플리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다음은 nephropathy, 신장병증입니다. 이 diabetic nephropathy는요, ESRD의 leading cause가 된 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매년 당뇨 때문에 투석을 시작하게 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당뇨병성 콩팥 질환이 생기면요, 처음에는 키드니 사이즈가 커지면서 GFR이 오히려 증가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글루코즈가 단백질에 달라붙는다 그랬잖아요. non-enzymatic glycation이 생기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키드니에 있는 혈관들 그거에 이제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같은 데에 달라붙어가지고 그 부분들을 손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키드니에 없던 당이 어디서 와가지고 거기 막 쌓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키드니 사이즈가 점점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동시에 이제 글로메룰러 스트럭처가 변하기 때문에 이제 글로메룰러 하이퍼필트레이션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GFR이 초기에는 오히려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efferent glomerular arterio들이 딱딱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어지는 게 마이크로 알부민 유리아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글로메룰러 필트레이션 배리어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알부민이 나와요. 근데 이때는 특징이 selective albumin urea로 나와요. 여기 얘기를 써놨구나. selective albumin urea로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프로틴유리아가 있으면은 그 중에 대부분은 알부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알부민이 한 30에서 300 사이 요 정도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이거를 미세 알부민요, 마이크로 알부민 유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때는 유린 디스틱에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뇨가 처음 진단된 사람한테서는 물론 딥스틱 검사 해야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유린 알부민 투 크레아티닌 레시오를 반드시 재봐야 됩니다. 이제 굉장히 적은 양일 때는 이제 딥스틱에서 나올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정밀 검사를 해가지고 이 마이크로 알부민 유리아의 수준에 다다랐는지 이미 확인을 해야 되고요. 요 단계에서는 철저하게 당을 조절하면은 그대로 나을 수가 있는데 점점 심해져가지고 하루에 300mg 이상 알부민이 나온다.
그때는 매크로알부민유리아, 과다알부민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요, 당을 조절해도 잘 돌아오지가 않아요. 조직학적 변화가 irreversible해집니다. 그리고 이때 같이 생길 수가 있는 게 type 4 RTA. 그래서 normal anionic metabolic acidosis, 그 다음에 hyperkalemia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만약에 당뇨가 있는 환자에서 프로틴유리아가 확인된다면은 그리고 이제 셀렉티브 알부민유리아가 확인됐다. 그러면은 사실 대부분은 다이아베틱 네프로패시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겠죠. 굳이 키드니 바이옵시를 해야 되냐?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다이아베틱 네프로패시가 아닌 것 같다. 프로틴유리아의 다른 에티올로지가 있는 것 같다. 그럼 그때는 바이옵시를 해야겠죠. 그러면 당뇨 환자에서 프로틴유리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아베틱 네프로패시가 아닌 다른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요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선 키드니 사이즈가 정상이거나 혹은 줄어들었을 때 정상 키드니 사이즈는 한 10에서 12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다이아베틱 네프로패시 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초기에는 크기가 좀 커지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든지 아니면은 다이아베틱 네프로패시보다 다이아베틱 레티노패시, 망막병증이 항상 선행해야 되는데 안전검사를 해봤더니 레티노패시가 없다. 역시 다이아베틱 네프로패시가 아니라 다른 질환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소변에 RBC가 섞여 있다. 헤마추리아가 있다. 그렇다면은 역시 다이아베틱 네프로패시가 아닐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소견들이 발견된다면은 그때는 키드니 바이옵시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특히 당뇨를 오래 앓은 환자, 그러면서 A1C가 7% 이상으로 잘 조절되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혈압이 130에 80 이상으로 조절이 잘 안 됐던 사람들. 이게 일반적으로는 혈압이 140에 90 이상으로 높다고 하죠. 근데 다이아베틱 네프로패시에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봅니다. 그래서 130에 80을 기준으로 고혈압을 판단을 해요. 그리고 다른 매크로바스큘라 디지스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당연히 다이아베틱 네프로패시도 생기기가 쉽겠죠. 그래서 다이아베틱 네프로패시의 치료는 역시 이런 것들을 조절해가지고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일단 생기면은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거를 돌려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선은 적극적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특히 마이크로알부민유리아 수준일 때 혈당을 철저하게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도 당인데 혈압하고 디슬리피데미아가 조절을 잘 해줘야 되죠. 그래서 혈압을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조절을 하는데 BP를 보통 사람보다 기준을 좀 더 낮춰서 130에 80 이하로 조절을 하고요. 이때는 반드시 키드니 프로텍티브 이펙트가 있는 ACE 이니비터나 아니면은 ARB를 우선으로 선택해야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당뇨 환자에서 혈압을 조절할 때 베타블로커나 아니면 사이아자이드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다이아베토제닉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만약에 당뇨가 있고 그 다음에 MI가 왔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베타블로커는 사용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도 역시 사이아자이드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은 이 ACE 이니비터나 ARBs는요. 혈압 이외에도 추가적인 drug specific benefit, 그러니까 kidney protective effect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혈압이 120에 70 정도다. 정상이라 하더라도요. 마이크로알부민유리아가 이미 있다면은 ACE 이니비터나 ARBs를 사용해가지고 키드니 프로텍션을 시켜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다이아베틱 네프로패시의 진행을 늦춰줘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슬리피데미아도 철저히 조절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당뇨 환자한테서는 LDL을 100 이하로 낮추는 게 목표다. 국내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가능하면 낮을수록 좋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LDL을 the lower is the bett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 가이드라인에 보면은요, 디슬리피데미아가 전혀 없어가지고 LDL이 100보다 떨어진다.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스타틴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그 스타틴의 혈관 보호 효과를 기대하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는 기본적으로는 스타틴, 그리고 스타틴만으로 안 되면은 에제티마이브를 추가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다이아베틱 네프로패시에 의한 카디오바스큘라 코모비디티를 낮추는 그런 괴가 있는데, 그 다이아베틱 네프로패시 자체를 늦추는 것이냐? 그렇지는 못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당뇨가 있기 때문에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 팩터를 최대한 철저하게 조절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역시 수치가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셔야겠어요. 그 다음은 당뇨병성 신경병증, Diabetic Neuropathy입니다. 요거는요, 신경으로 들어가는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는 것도 물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경 자체에도 이제 글라이케이션이 되다 보니까 그게 손상이 되는 건데요. 특히 이 신경들이 손끝, 발끝부터 손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손상 부위가 위쪽으로 점점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손상되는 부위가 마치 손발에 장갑하고 양말을 낀 것 같은 그런 모양의 분포를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stocking glove patter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 같은 디스트리뷰션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신경이 손상되는 거를요, peripheral neuropathy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peripheral, 제일 끝부분부터 해가지고 polyneuropathy, 여러 개의 신경들이 손상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polyneuropathy라는 게 우리가 해부학 때 이름 있는 신경들도 배우고 아니면은 뭐 척수신경의 dermatome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신경 중에 하나가 딱 문제가 생긴 거다. 예를 들어서 뭐 radial nerve palsy가 생긴다. 뭐 이런 건 이제 모노뉴로패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에 dermatome, myotome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생길 거잖아요. 근데 이 polyneuropathy라 함은 이상이 생기는 부위가 그런 거랑은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끝부분부터 위치한 신경들 여러 개가 끝부분부터 손상돼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요거랑 좀 반대되는 개념이 뭐 단일 신경, 뭐 muscular cutaneous nerve라든지 뭐 axillary nerve라든지 이런 이름 있는 신경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개 손상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한번 배웠었죠. mononeuritis multiplex라고 한다. 그래서 개념이 이렇게 대비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말고 잘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 예전에 신경의 조직학에 대해서 배우시면서 어떤 신경은 굉장히 그 마이엘린 파이버가 두껍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그 다이아미터가 넓고 뭐 이런 것들도 배우셨을 거고 이제 반대로 그 마이엘린 파이버가 굉장히 적은 또는 없는 그런 신경도 있다 하면 그런 것들을 배우셨을 거예요. 이제 걔네들이 역할이 조금 다른데 제가 이렇게 살짝 정리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건 USMLE 공부하실 거 아니면 이건 모르셔도 되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신경들이 담당하는 역할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경들은 이제 touch, proprioception, balance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신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도 있고 어떤 신경은 이제 pain, temperature 이런 거를 담당하는 그런 신경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큰 굵은 신경들이 먼저 손상이 된다.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느낌? 이제 손발이 저린 느낌. 그냥 이렇게 만졌을 때 뭔가 그 터치 감각이 잘 느껴지지가 않고 뭔가 그냥 남의 살을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런스 잘 못 잡겠죠. 내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으면은 내가 지금 똑바로 서 있는지 아니면 삐딱하게 서 있는지 물론 귀에 있는 균형 감각 신경 그것들이 중요해요. 근데 근육에 있는 감각들도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느껴지지 못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메이저 심텀들, 이제 모터 심텀들 힘이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전보다 손발에 힘이 약하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들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요 자꾸 피부가 뭔가 내 살 같지 않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자꾸 이제 균형을 잘 잡지 못해가지고 넘어진다든지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발의 무게를 고르게
배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삐딱하게 어느 부분에만 무게가 확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잘 모를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작은 신경들, 스몰 파이버들이 주로 손상이 된다면은 이때는 전에 없던 증상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손발 부분을 이제 콕콕콕콕 찌르는 것 같은 느낌, 아니면은 이제 발바닥 부분이 불에 타는 것 같다, 아니면은 그 이제 전기가 찌릿찌릿 오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tingling sensation 아니면은 pins and needle sensation이다. 요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느낌들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율신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땀이 잘 나지가 않아가지고 발이 굉장히 말라있고 각질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무게 배분이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히 그런 부분이 어디냐면은 요 첫 번째 발가락의 소울 부분, 발바닥 부분, 그 다음에 요런 부분, 이제 뼈들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요런 부분들에 무게가 확 쏠려 있는데도 그거를 잘 눈치를 채지를 못하고 이제 무게 배분을 잘 하지 못해서 계속 거기에만 무게가 쏠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굳은 살 형성, callus formation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피부 같은 것도 워낙 마르기 때문에 땀도 잘 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면은 굉장히 말라붙어 있고 약간 각질 같은 것도 하얗게 이렇게 일어나 있어요. 또 온도 같은 것도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요. 이 당뇨 있는 분들 이렇게 손발을 만져보면은 굉장히 차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선생님 손이 너무 따뜻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조절되지가 않고, 그 다음에 혈압이 잘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기립성 저혈압, orthostatic hypotension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방광이 소변이 차면은 그 소변을 보고 싶은 느낌, 요의가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잘 느끼지를 못하니까 방광이 소변이 계속 차기만 차요.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신경인성 방광, 뉴로제닉 블래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게 생겨가지고 방광이 이제 700, 800 이렇게 소변이 찰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좀 잘 나오는 게 이제 GI 트랙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다이아베틱 가스트로퍼레이시스, 위마비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소화불량, 설사, 변비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 오토노믹 뉴로패스랑 그 다음에 가스트로퍼레이시스니까 이걸 조금 더 보도록 합시다. 우선요, 이 오토노믹 뉴로패시 있으면은요, 심장박동이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약간 타키카르딕 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약간 브레디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심장박동수가 조금 더 올라가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exercise intolerance 이런 게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리에 앉았다든지 아니면 누웠다가 일어나면은 피가 밑으로 쏠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혈관이 쫙 수축하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거를 막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 postural hypotension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감각 운동장애 그런 것 때문에 피부도 마르고 굳은 살 박여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오토노믹 뉴로패시는 아니긴 하네요. 이제 뉴로패시는 그냥 일종이고, 이건 조금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위장 운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gastroparesis, 이제 esophageal dysmotility, dyspepsia 이런 것들이 생겨요. 이제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금방 속이 꽉 차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요. 그다음에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설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변을 잘 배출하지 못해가지고 변비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생식기계에서는 이제 이렉션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뉴로제닉 블래더. 방광에 소변이 차면은 그게 요의로 이어져야 되는데 계속 차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소변을 보려면은 이제 소변이 깔끔하게 다 나와가지고 이제 방광에 있는 소변을 깔끔하게 비워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많이 뭐가 남아요. incomplete voiding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소변이 보통 많아도 이제 보통 200, 한 300 정도 되면은 굉장히 소변이 마르고 많이 보고요. 소변을 보게 되고요. 많아도 400을 넘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뉴로제닉 블러드가 심한 분들은 700, 800 이렇게 차 있는데도 소변이 별로 안 마렵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몇 개 만져보면은 아랫배에 방광이 커진 게 만져져요. 밑에 큼지막한 덩어리가 만져지는 거죠.
그렇게 찬 게 막 한 방울씩 흘러나오니까 그런 거를 이제 overflow incontinence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 조절이 잘 안 됐으면은 거기에 막 당도 섞여 있고 막 그런 게 이제 질질 새고 그러니까 UTI가 얼마나 잘 생기겠어요. 그것도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땀이 잘 안 난다. anhydrosis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동공이 확장이 잘 안 돼요. 이제 sympathetic nerve system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동공 확장하는 거는 mydriasis 생기는 거는 sympathetic nerve잖아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약간 동공이 축소되어 있는 상태, 마이오시스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자율신경이 활성화가 돼야 그 당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심파테틱 nerve가 활성화가 돼야 이제 에피네프린 이런 게 나오면서 당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당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하이포글라이세미아 리스크가 더 올라간다. 즉 당이 오를 때는 확 올랐다가 떨어질 때는 또 팍 떨어지고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현상들이 당뇨를 오래 앓으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 다이아베틱 가스트로퍼레시스인데요. 식도가 잘 안 움직여가지고 디스파지아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 위가 잘 안 움직여서 금방 더부룩해지는 가스트로퍼레시스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울렁거리고 토하고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그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요. 그 레피드 인슐린, 뭐 에피드라 이런 거를 그 이제 식후 혈당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밥 먹고 이제 밥 양에 맞춰가지고 인슐린을 사용하면은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밥을 먹고 혈당이 어느 정도 오르겠거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인슐린을 놓는 거잖아요. 근데 밥을 소화가 되는 속도보다 인슐린이 효과를 내는 속도가 훨씬 빠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슐린은 벌써 효과를 내기 시작하는데 소화는 아직 안 돼가지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니까 용량은 맞게 썼는데도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는 식으로 바꾸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위장 운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메토클로프로마이드, 에리스트로마이신, 모사프라이드 이런 위장 운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약을 써주는 게 좋겠네요. 이런 다이아베틱 뉴로패스의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10게이지 모노필라멘트 테스트라는 거를 해요. 그래서 이제 10게이지짜리 얇은 금속 탐침을 이런 식으로 발바닥에다 대고 조금씩 발바닥 부분으로 밀어가면서 어느 정도 힘을 줘야 그 감각이 느껴지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더 많이 줘가지고 푹 밀어야 되면은 뉴로패시가 더 심한 거고, 살짝 갖다 대기만 해도 느껴진다 하면 아직 뉴로패시 별로 심한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그 캘러스 생겼던 그 위치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특히 주의해서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 튜닝 포크, 그 이제 그 바이브레이터리 센세이션, 그 귀에다 이렇게 대가지고 그 청력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그 방법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사용해가지고 이 바이브레이터리 센세이션을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통증이나 온도 이런 거를 느끼는 감각이 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약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뭐 뉴로패시 자체를 돌려주는 약이냐 그건 아니고, 그 뉴로패시 때문에 통증이 심할 때 막 이제 불타는 듯한 감각, 찌릿찌릿거리는 감각 그런 거 못 견딜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심해졌을 때 쓸 수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가바펜틴이나 아니면 프리가발린 같은 안티컨번선트를 많이 사용해요. 항전간제 이런 거를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약간 디프레시브 심톰을 보이는 분이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울증도 해결하고 이 뉴로패시도 해결하기 위해서 항우울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항우울제는 SSRI잖아요. 근데 그건 안 되고 아미트립틀린 같은 TCA, 그 다음에 벨라팍신, 듀로섹틴 같은 SNRI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둘 다 이제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리업테이크 이니비터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통을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이 TCA 같은 경우는요, 안티콜린더직 이펙트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입 말라 하시고, 그 다음에 소변을 잘 못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거 사용하면요. 입마름도 심해지고 소변도 더 잘 안 나와요. 항콜린성 효과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TCA 사용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 둘이 공통적인 특징은 이제 이 노르에피네프린 리업테이크를 억제하잖아요. 노르에피네프린 효과가 강해지면 혈압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혈압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부정맥 같은 게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congestive heart failure라든지 이런 게 있었던 분들한테는 그게 더 심해지는 사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리고 원래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한테 요 TCA나 아니면은 SNRI를 쓰면 안 되는 거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요 약을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사실상 당뇨는요. 상당수가 심장질환의 리스크 팩터가 이미 있던지 아니면은 이미 한번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TCA나 SNRI를 처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시험에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특히 이제 TCA라든지 SNRI 이런 거를 일부러 고르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적응증이나 금기 이런 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오피오이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큰 효과는 없고 통증이 심하면은 토피컬 캡사이신이나 아니면 라이도케인 이런 거를 쓸 수 있다 이런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해야 될 얘기를 얼추 다 했는데 그 신경병증에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합병증이 당뇨종 다이아베틱 풋입니다. 요거 얘기만 조금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발의 감각도 떨어지고 무게 배분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땀이 안 나와가지고 발이 굉장히 건조하고 각질이 생기고 갈라지기가 쉽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에 무게가 쏠려가지고 굳은 살이 생기기도 쉽고 그 다음에 상처가 생기기도 쉽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상처가 생기고 그러면요. 이게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peripheral artery disease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반하기가 쉽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부분에 서큘레이션이 제대로 안 되니까 상처 생기면 회복이 잘 되겠어요? 안 되죠. 그 다음에 당이 높으면은 그거 때문에도 감염도 잘 생기고 한번 감염이 생기면은 그게 그 항생제 같은 걸 먹어도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뮤니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도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길 수 있는 당뇨의 당뇨 환자의 그 발의 특징 이런 것들을 몽땅 묶어가지고 다이아베틱 풋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특징이 이 다이아베틱 풋 ulcer 이런 건데요. 보시다시피 이 발바닥 쪽 압력을 많이 받아가지고 상처가 생길 만한 곳들. 그래서 아까 그 왜 캘러스 생겼던 부분들 그런 것들 기억나시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첫 번째 발가락의 weight bearing site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 그런 곳에 요 다이아베틱 풋에 의한 뉴로패틱 ulcer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peripheral artery disease에 의해서 얼서가 생겼다. 그렇다면 요 발가락의 맨 끝부분부터 얼서가 생깁니다. 위치가 요거랑 미묘하게 다르죠.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정맥부전, venous insufficiency에 의한 얼서가 생겼다. 그런 거는 요 medial malleolus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주변에 이렇게 시커멓게 색소 침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생긴 위치에 따라 가지고 구별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신경에 장애가 생겨가지고 무게 배분이 안 되고 그러면은요 발이 자꾸 변형이 와요. 그리고 이제 신경에 장애가 있으면은요 근육들이 자꾸 아트로피가 된다든지 해가지고 정상인의 발처럼 다리 모양을 쫙 펴고 아치 같은 거를 제대로 갖추고 있고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 발가락의 변형이 오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hammer and claw toe deformity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가락이 곧게 쭉 펴져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유지하고 있는 intrinsic toe muscle들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조인트들이 잘 딱 펴져 있지가 않고 멋대로 굽어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 인트린식 토 머슬들이 발가락을 쫙 펴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죽었지. 근데 요 위나 아래쪽에서 당기는 텐던들은 그대로 살아있지. 그래서 그것들이 막 이렇게 위아래로 막 당기다 보니까 그것들이 발가락을 굽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발가락은 두 개의 마디가 있잖아요. 두 개의 마디가 둘 다 플란타 플렉션이 되면은 요걸 이제 그 클러 모양이다 해가지고 claw for deformity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플란타 플렉션, 하나는 도시 플렉션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망치 모양이다 해가지고 hammer toe deformity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요런 변화가 발 건강에 좋을 리가 없겠죠. 상처가 더 잘 생기고 그다음에 다이아베틱 풋을 점점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겁니다. 그런 변화가 발가락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발 전체로 퍼졌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샤르콧 조인트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꼭 이 다이아베틱 뉴로패시에서만 생기는 거는 아니고 이제 뭐 nerve 데미지가 있는 아니면은 nerve의 디제너레이션이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은 전부 다 이 샤르콧 조인트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의 무게 배분 이상 아니면 근육의 손상 이런 것 때문에 발에 자꾸 마이너 트라우마들이 쌓이는데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감각이 떨어졌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점점 쌓이니까 발 모양이 점점 이상하게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통증은 별로 심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에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각 자체가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발이 이런 식으로 변해요. 요 사진들도 보시면은 도대체 어디가 잘못됐는지 감이 잘 안 올 정도로 약간 모양이 많이 변형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느낌이 그 발 전체 그 뼈들이 약간 푹 주저앉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 사진이랑 요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이 발의 자연스러운 아치 모양들이 많이 소실이 되어 있고 굉장히 변형이 되어 있다. 요런 거를 샤르콧 조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그 샤코마리투스 병하고는 조금 달라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이 굉장히 평발이 되고 이제 막 푹 주저앉아 있고 이런 모양을 샤콧 아르스로패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상처도 생기기 쉽고 그 다음에 이제 걷는 것 자체도 어렵고 그 다음에 심하진 않지만 통증이 점점 느껴지고 그다음에 점점점 심해질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이런 경우는 이제 상처가 생긴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게 점점 더 덧나가지고 감염이 되고 결국은 발을 자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어떻게 해요?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아주 심각하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역시 이런 경우에도 예방이 중요한데요. 환자 본인이 매일 발을 확인하면서 상처가 나지 않았는지 그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발을 약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발을 씻을 때요. 너무 뜨거운 물을 이용해가지고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어요. 약간 시원한 물로 씻으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게 그 손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따뜻할 정도면은 이미 그건 굉장히 뜨거운 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더운 물로 목욕하거나 씻거나 그러지 말고 약간 시원한 물로 씻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신발을 사용을 하게 해줘야 될 텐데요. 그 미국의 경우에는요. 족부의사, Doctor of Podiatry Medicine이라는 직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의대도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발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에서 그 OS를 전공해가지고 발을 보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당뇨족이 있는 분들한테 적절한 신발을 처방해주고 이렇게 하시는 의사들이 따로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아직 없어가지고 좀 아쉽죠. 그렇지만 요즘 점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당뇨족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 좋은 병원들을 잘 찾아가지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4시간에 걸친 당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뇨는요. 정말 제가 강의록에 적어놓은 것들 대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꼼꼼하게 암기를 좀 하셔야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으니까 잘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당뇨가 끝났으니까 내분비도 거의 다 와가는데
이제 남은 부분들, 뭐 절당, 비만, 그다음에 칼슘, 뭐 이런 것들 이제 빨리빨리 낮추고 그다음에 이 내분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 좀 다루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